금투세 폭탄이 미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한때 우리가 이제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표현 있었잖아요. 잘하면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면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설적 상황. 아마 이제 서학개미들이 대거 동학개미로 리턴을 대규모로 하지 않을까.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이타 해법.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앞엔 크고 복잡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최병천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LA 시위 진압을 위해서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했는데요. 네. 뭐 인권 침해, 위헌 논란도 이제 동시에 일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서 근데 그걸 좀 이제 약간 무리하게 한 거죠. 평상시보다 이렇게 직접 뭐 사업장에 쳐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가정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뭐랄까 좀 반발 가능성이 좀 높은 방법을 쓰면서 특히나 그 지역은 이 어떤 이제 샌프란시스코 주에서 LA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거기는 어떤 이민자들에 의해서 좀 경제가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민자한테 좀 관대한 법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경찰들이 불신 검문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민 문제 가지고는 불신 검문을 못하도록 아예 법이 제정됐을 정도예요. 주법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공화당 지지 기반이라기보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데 트럼프 그 연방 정부가 그런 과도한 단속을 하면서 반발이 있으니까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주 방위군을 주정부 요청 없이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내 뭐 이민 정책, 사회 갈등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좀 예상되실까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걸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요인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1월 20날이었었거든요. 1월 20날 취임해가지고 또 한때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막 티격태격 했던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고 또 4월 초에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선포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국가인데도 완전히 하루아침에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 꼴인 건데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을 해가지고 험한 말들을 막 주고받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경제 사정도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다분히 약간 정치공학적인 문제식을 담고 본인들의 지지층이 결집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걸 좀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살 만한 일이어서 자칫하면 유혈 사태 같은 것도 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단지 어떤 그 이민 단속의 연장이라기보단 그런 건 이미 뭐 멕시코 장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선에다가 군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만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더 큰 맥락은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정말 파국에 이를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정면 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고요. 뭐 이 둘 관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더 좀 손해를 보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실은 지금 빵 하고 터진 거는 이제 이번에 터졌지만 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4월 17일 날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국세청장을 누구로 지명할 거냐를 가지고 당시 일론 머스크가 추천했던 사람이 게리 셰플러라는 분이었고 그다음에 실은 베센트가 추천한 사람이 마이클 포크랜더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센트가 추천한 사람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고 당시에 그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그때 이제 방미 중이었거든요. 멜로니 총리에게 고성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한번 1라운드를 한번 치고받으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는 본인이 추천했던 국세청장이 된다 했는데 안 된 거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약간 내정 단계에 준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파워 게임을 한번 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감세법인 거죠. 패키지 감세법을 내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삭감하면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진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나사 국장을 둘러싸고 본인에게 좀 우호적인 측근을 이제 추천했었는데 그것도 불발됐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이제 국세청장, 나사 국장,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까지 이 일종의 뭐랄까 사면타를 맞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쌓인 이제 게 있었기 쌓인 게 있어서 그냥 팡 하고 터져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막말을 잘하는 사람 두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가쁘고 한 명은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이제 막말을 주고받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이익은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더 많이 손해 보는 한이 있을 수 있어도 뭐 여기서 뭐 누가 이익 본다는 건 없고 서로에게 타격 주는 일 그런 것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겠죠. 누가 더 큰 그럼 손실을 입을 걸로 보세요? 이제 파워의 반비례하겠죠. 이제 당연히 이제 당분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워가 훨씬 쓸 테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뭔가 정부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카드를 안 꺼냈지만 그런 거를 정말 감정에 의해서 정책을 집행한다고 치면 일정한 정도 지금 타격을 주고 이미 지금 테슬라 총 주가는 14%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다만 일론 머스크 당신은 대통령을 4년밖에 안 하지만 나는 그 이 기업 어떤 총수를 나는 40년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약간 허세를 떨고 있는 상태긴 하죠 지금. 또 미국 재정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심장마비 위기에 비유될 만큼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채 위기가 정말 심각한데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이렇게 준비했던 자료를 좀 한번 띄워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에요. 네. 1995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2024년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맨 위에 뭔가 경계선인 것 같은 데가 재정 적자의 이제 0점이고요. 그런데 그 해 기준 재정 적자 몇 프로 정도를 썼냐. 그런데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별로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언제 왕창 떨어졌냐고 보면 2008년 즈음에 확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연도거든요. 갑자기 이제 정부가 국채 발행을 왕창 했었죠. 당시에 이제 번 베냉키 패드 의장이 이제 당시에 이러저런 방식으로 이제 양쪽 완화를 포함해서 또는 부분적인 은행 구조화까지도 하면서 그래서 실은 요때 한번 왕창 지출을 했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다가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기로 딱 봐도 GDP 대비 한 그 해만 마이너스 15% 정도. 미국 GDP가 지금 기준으로 한 23조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한 22%, 23% 정도 되거든요. 퉁쳐가지고 한 20조만 계산하더라도 20조에 15% 정도면 3조 달러를 그 재정 적자를 쓴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이 한 3,600조 원, 3,500조 원 이 정도 대충 되겠네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미국의 기초 체력인데 실은 미국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단기적이거나 그런 의미에서 기초 체력이 허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뭐 좀 대충 보면은 성장률은 바로 1분기는 마이너스 3%를 하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전망은 좀 지나면은 대략 한 그래도 2% 내외 정도는 성장률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경제를 보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 지표인데 실업률 지표는 5월 기준으로 4.2% 정도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도 한 2.17%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경제 지표인 경제 성장률, 고용, 물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물론 그 주가는 뭐 왔다 갔다 좀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미국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기초 체력을 지금 한 거는 좀 단기적인 의미라기보단 약간 중장기적인 의미에서 미국이 기초 체력이 근본적으로 좀 약간 이제 갸우뚱해지는 게 있는 거죠. 하나는 재정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 이거는 지금 보여준 거는 당해년도 GDP 대비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적 기준으로 치면은 36조 달러가 누적 부채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경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는 재정 적자와 관련된 게 과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거나 철군 조짐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국방비를 좀 줄이거나 한국 일본한테 국방비 부담을 지금 더 부담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게 실은 다 재정 적자와 관련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 지금 미국은 GDP 관련돼서 이자 지불만 약 1,300조 원 정도를 하고 있어요. 1년에.
그리고 전체 그 연방 예산의 한 15% 정도를 이자 갚는 걸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덩어리가 큰 거 중에 하나가 사회보장비 개통이고 또 하나가 국방비 개통인데 사회보장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그건 절대로 안 줄인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거는 표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국방비밖에 실은 줄일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통해서 줄인다고 한 거는 대부분 다 예상 규모가 작은 정말 해외 원조라든가 이런 거 다 줄인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대규모 재정 적자 이거의 전망이 그러면 이제 어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도 좀 이제 금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중국 경제 성장이었어요. 예컨대 1990년에는 미국 GDP를 100으로 놓고 보면 중국 GDP 합계가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대 7이었다 그럴까요? 지금은 75 정도까지 따라왔어요. 미국 GDP는 100인데 근데 그러면 90년대 이후에 약 30년 동안 전 세계 선진국이 대부분 다 중국한테 제조업을 위탁하면서 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요 동북아 네 나라가 전 세계 제조업의 어떤 그 제조업 공장 역할을 하면서 미국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과 금융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했던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분업을 했다 그럴까요? 근데 제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전쟁 산업이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 일본, 미국 전쟁에 강했던 나라들은 다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면 중국이 제조업을 미국을 앞서든 아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약간 경쟁 국가가 될 때는 제조업은 나중에 곧바로 전시에는 이게 군수 산업 역량과 연동되게 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배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은 232척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1대1로 전쟁이 만약에 붙으면 동맹국 하나도 없이 그러면 미국은 배 한 척 만들 때 중국은 232척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뭐 AI, 뭐 드론 등등해서 이제 미국이 여전히 미국은 그동안 쌓아놓은 군사력이 많지만 당장 실제로 전쟁이 1대1로 붙을 경우 미국이 배에서 아까 전에 한 척과 232척의 차이처럼 그래서 실은 미국의 기초체력은 단기적인 기초체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하나는 재정적자라는 재정적자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줄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자산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신용 등급도 지금 이제 한 단계 강등됐죠. 또 하나는 제조업 자체가 전쟁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우방국가 팔비틀기 해가지고 중산층 일자리만 하고 있는데 실은 어떤 제조업 동맹을 만들어서 예컨대 일본, 한국, 대만 또는 호주 뭐 이런 동북아 나라들과 특히 이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게 가장 쟁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제조업 동맹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실은 연동해서 작동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조금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호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면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관세 수입으로 재정 적자를 좀 메우려는 이 트럼프의 행정부의 계산이 좀 현실적일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세게 이제 관세 폭탄을 때린 곳이 중국이었잖아요. 네. 중국도 기싸움에서 지기 싫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면 맞불로 이제 가사를 계속 때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때렸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히토류를 비롯한 것도 이제 보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의 자기 이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절대 먼저 전화 걸지 않는 게 어떤 목표 같은 거였어요.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식 논평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에 응했다라고 자기네들이 아예 공식으로 밝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먼저 전화한 적 절대 없어.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아쉬우니까 우리한테 전화했어. 라는 뭐랄까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기싸움에서 이겼어. 이 얘기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각자 115%씩 다 줄이고
줄여가지고 이제 지금 확 다운됐는데 이 중국의 관세 전쟁 과정에서의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에 당연히 당하는 나라가 가만히 안 있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국내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어떤 비상조치라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계엄령이라는 게 헌법에서 요건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도 관세에 대해서도 요건이 정해져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요건을 무시하고 이제 했던 측면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이제 그거는 일단 불법이다, 그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또 중국이랑은 또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시끌벅적했던 거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과가 없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교 전략 전술이 되게 발달한 나라인데 일본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시간 끌기예요. 계속 시간을 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도 이 한덕수 체제 때 그걸 하냐 새 정부가 하냐 가지고 논란도 왔다 갔다 했었지만 실은 지금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때 했으면 큰일 났던 거죠. 가장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세등등할 때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성과가 있더라도 미약할 가능성이 높고 다 힘없는 나라들은 또 빼먹을 것도 별로 없거든요. 다 빼먹을 게 있는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데가 중국과 이제 유럽연합,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좀 일본, 한국 같은 약간 경제 강국들 이런 몇 나라들인데 거기서 좀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하더라도 약간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에 비하면 약간 세 발의 피라 그럴까요? 여기서 정치적인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실은 이제 LA 시위대를 일부러 자극하는 걸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7월쯤에 이제 한번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일단은 그 서둘러서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원하는 게 뭔지를 차분히 계속 주고받기를 하면서 미국의 의도와 미국이 가지는 파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여기가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달러는 계속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외국인 뭐 자금 이탈도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이전과 달리 국채 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가 이제 동반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혹시 금리가 몇 프로 정도인지 그 뭐 혹시 아세요?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금리가 20%. 맞습니다. 20 내지 25%였어요. 금리가 높다 그러면 당시로 치면은 90년대 중반으로 치면 한국 금리가 높았겠어요? 미국 금리가 높았겠어요? 당연히 한국 금리가 높았을 거거든요. 금리라는 거에는 소위 말하는 어떤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 가능성이 좀 불투명한 나라일수록 금리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 리턴, 로 리스크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국채 금리 같은 게 올라가면 해외 투자자들이 야 뭔가 마진이 많이 남겠다 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 효과를 냈던 건데 그거는 미국의 어떤 국채가 매력적인 투자 자산 또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금리를 높이니까 이제 들어갔던 건데 똑같은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높아진 거는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높아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GDP 대비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국 시그널이 안 좋은데 뭔가 좀 안 좋은 의미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오히려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6개월간 원달러 환율만 봤더니 그 1월 초에는 한 1,476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한 1,350원에서 1,37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6개월 정도의 미국 달러 가치로만 보면 7%포인트 정도가 좀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대체 자산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원화도 그 연초에 비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제 금이 금값이 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1월 초에는 온스당 한 2,670달러 정도 했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 온스당 3,315달러 정도라서
연초 대비 한 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연초 대비 7% 정도 7%포인트 떨어졌는데 금이 마침 한 9%포인트 정도가 상승해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대체되고 있다는 걸 좀 대충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격 변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감세안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대 20% 징벌적 과세 조항이 포함됐더라고요. 한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중과세 우려가 당연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외국인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타국이 자기네에게 불공정한 걸 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보복하겠다. 관세도 본인들은 보복한다는 명분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심지어 세금도 보복 세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판단은 어느 정도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디지털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본인들이 이러저런 마음에 안 드는 자기네 플랫폼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한다든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자기네 그 어떤 미국의 플랫폼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세금에 비해서 5% 포인트 정도는 더 하는데 최대 20% 포인트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조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이제 어떤 그 투자 자산들에 가지고 있으면 15% 정도의 세금을 이미 이렇게 이제 맞게 되어 있어요. 그 배당 원천 징수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는 미국에 대해서 15%를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제 최대까지 가면 35%를 때려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투세 폭탄이 미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에 금투세 가지고 막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뭐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뭐 연기하느니, 뭐 개정하니, 뭐 폐지하니 했는데 결국은 폐지됐는데, 금투세 폭탄이 미국에서 터지고 한때 우리가 이제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표현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올 하반기 한해서는 잘하면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계엄을 해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해두는데, 당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1등 공신했다라면 이번에 어떤 우리나라 주가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주가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면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설적 상황, 뭐 다 이제 의도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미장을 탈출하고 국장 프리미엄 시대가 올 하반기까지는, 올 하반기 또는 뭐 잘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저런 정치적 요인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 이 금투세 논란도 한국의 금투세를 하면 빠져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세요라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미장에 가 있는 아마 이제 서학개미들이 대거 동학개미로 어떤 그 뭐랄까 전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리턴을 대규모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 주변에서 좀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지금 할까 말까 이제 약간 그 어떤 거기 이제 그 끄떡끄떡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몇 분 이제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AI 칩 이제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를 다시 되찾았는데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이렇게 AI가 다시 힘을 받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실까요? 그 정말 그 엔비디아는 정말 대단한 그 기업인데요.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올라가지고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우리나라 GDP 규모가 한 1.7조 달러 정도 돼요. 엔비디아가 3.4조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GDP의 2배가 되고도 약간 남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이 뭐 우리나라가 뭐 소위 뭐 10대 강국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10대 경제 국가 이렇게 하는데 엔비디아 하나가 우리나라 GDP의 2배 되고도 살짝 남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항상 뭐 보면서도 놀라운 거고, 원래 이제 1월 초에 기억나시겠지만 딥시크 충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월 초에 딥시크 충격이 있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디지털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 20날이었기 때문에 어떤 미중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 격화될 거다.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한 23조 달러, 중국이 한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두 나라만 합쳐도 한 거의 50% 살짝 안 되거든요. 세계 경제 전체 차지하는 한 45%가 살짝 안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뭔가 치고받고 하면
세계 경제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AI라든가 반도체 이런 게 그 GPU 이런 게 활성화돼야지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쫙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어떤 전환점이 된 거는 5월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5월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8배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면서 야 이거 장난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다시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이게 엔비디아 여전히 건재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우려하던 것보다는 순조롭게 됐잖아요. 당시 이제 미국 주가도 왕창 뛰었었는데 실적,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미중 경제 전쟁에 대한 우려가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맞물리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서 지금 이제 최고가를 3.44조 달러까지 갱신한 상태고, 최저점일 때는 엔비디아가 86.6달러 정도 되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는 141.2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한 60달러 가까이, 86달러에서 60달러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한 거의 7-80% 정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인 셈인 거죠.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